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또 보안 관련되어져서 지금 전문가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강연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발표할 내용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의 처리가 필요한데 그중에 공공기관은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도 보호하고 또 공공기관이 목적 달성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해요. 뭔가 하면은 데이터가 원유에 해당한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데이터는 원유에 해당한다. 이 말과 데이터는 햇빛에 해당한다. 이 말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조금 더 앞으로 펼쳐질 시대에 적합한 인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가 원유에 해당한다, 내지는 햇빛에 해당한다. 뭐 햇빛이든 원유든 다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선 동일할 수 있습니다만 원유에 해당한다라고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원유는 뭐 확대 재생산되면서 결국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한계의 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을 것인데 햇빛에 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햇빛이 무궁무진하고 이것을 계속 확대 재생산할수록 다양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데이터를 원유에 비유하기보다는 햇빛에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좌도 데이터가 햇빛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는 합니다만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잘 활용하면은 유용하게 쓰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 활용되거나 했을 때 너무 많이 노출되거나 했을 때 피부암이라던가 아니면 또 일사병 등 좋지 않은 좀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처리도 좀 같은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공공기관이 이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능정보화 사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활 곳곳에서 내지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경험했던 다양한 신기술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의 기반에는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ABCD만 잘 알아도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각각의 기술들의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고 또 그 데이터 중에서 이후에 2017년도의 보고서에 따를 때에는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가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시대에 제대로 대응을 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데이터의 생태계를 말하면서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말할 때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 주체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논의했지만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내진 데이터의 어떤 기반을 조성하게 되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내지 데이터 처리자 외에 그 정보 주체와는 또 별개로 해서 정보를 중개하는 중개자라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정보를 가져다가 이용하는 또 이용자 관계가 형성되게 되어서 과거에 비하면 이 생태계가 상당히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또 그 현재의 어떤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활용에 대한 균형점을 맞추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뭔가 이 균형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활용도 또 제대로 된 보호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하면은 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균형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 접근보다는 황금률을 찾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내 정보를 좀 가져다가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줘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또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정보 주체에게 원하는 바를 줄 테니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줘라고 하는 어떤 서로 간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러한 어떤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방법론으로서의 가명 처리 관련된 내용들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가명 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낯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나는 가명 처리를 우리 조직은 해봤어 라든가 하고 있어 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위치에 있으실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연을 위해 가지고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A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A 기관은 노령 사회 대비를 해서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이른바 요즘 말하게 된 202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근거해서의 과학적 행정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각지대도 분석을 하고, 또 이런 개인이 연금 등 이렇게 어느 곳에 가입되고 어떻게 좀 뭔가를 수급받고 있나에 대한 현황들을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노령 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을 펼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해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개인정보가 수반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한계점이 생기나요? 이들 각각의 기관들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지금 노령사회 대비를 위해 가지고 이런 정보 분석이 필요하니 해당 데이터를 주세요.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요? 해당 정보를 바로 줍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나요? 아니죠.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제2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지 못하고, 우리 기관이 만든 목적 인용 절차서에 따른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제공을 거부하거나 할 겁니다. 만약에 승인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제2항 그 5호에 따라서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해당 정보를 처리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보시는 다양한 어떤 다양한 기관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을 다 취합해서 제대로 된 분석을 하기란 한계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과학적인 행정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바로 가명 처리 관련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해서 가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너무 뻔하다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자, 가명 정보가 개인 정보입니까? 어떠신가요? 자,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어떠세요? 그렇죠. 가명 정보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 정보를 포함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그리고 보호에 관해서 그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정보 주체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보호를 하고 또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그 해당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개인에 관한 데이터가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고, 누군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뭔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한계점들, 데이터를 활용은 해야겠고 정보 주체의 자유 권리는 보호해야겠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좀 맞추기 위해서 도출된 방법론이 가명 처리 관련된 제도고, 우리 좀 법상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3장 3절을 통해서 이런 가명 처리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명 정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법 체계 하에서의 협의의 개인정보와 여기 더해서의 누군지를 좀 보시면 화면 지금 보시면요, 해당
그 개인정보 파일에서 예를 들면 성명 부분을 마스킹 처리를 하고 휴대폰 번호도 마스킹 처리를 하고 뭐 이 상태가 가명 정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대해서 익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명 부분 내지는 전화번호 부분은 삭제를 해서 누군지 특정할 수도 없고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도 없게끔 함으로써 이 시간이라든가 비용, 뭐 기술 등 합리적인 어떤 방법 등을 들이더라도 누군지를 더 이상 알 수 없게끔 만든 것을 익명 정보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법 개정으로 기존에 비식별 정보로 분류가 됐던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를 가름말을 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가명 정보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누군지를 아예 식별할 수도 없고 추론할 수도 없고 특정할 수도 없고 연결할 수도 없는 익명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금 강연 자체가 가명 정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익명 정보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를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하시거나 하실 때 익명 정보 자체에 대한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영역 안에서의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핑 테이블이라든가 솔트가 내지는 그 알고리즘 등 이렇게 좀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에 대해서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명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오해도 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목적이든 가명 정보 처리가 가능해라고 하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3장 3절 부분에서의 첫 번째 조문인 그 28조의 2에서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것을 허용을 하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세 가지의 경우를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28조의 2를 보니까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그 등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다양한 개념들을 다 포섭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외에 등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 외에 이것저것들을 다 넣을 수 있을까요? 가명처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주변 신경 쓰시면은 손가락으로 조용히 이렇게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춤추는 분위기가 됐네요. 그렇죠? 네. 여기다는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법률단에서 무슨 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그걸 구체화해서 더 추가 사항들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추가되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행법상 시행령에서는 이 세 가지의 목적 외에 다른 추가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가명 처리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 목적 적용을 위한 어떤 가명 처리가 가능해서 뭐 이 다양한 어떤 과학적 연구라든가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가명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을 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결합 전문 기관에 의해서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 처리자가 되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결합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저희는 이 결합 전문기관의 우수 사례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 처리자가 되어서 그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우수 사례에 대한 것들, 즉 현황에 대한 것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이 가명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이 비식별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현재 이 비식별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현재 시행 중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현재 이 비식별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현재도 효력이 있다?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다, 없다? 네, 이 해당 비식별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든 각각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는 이 비식별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해당 그 가이드라인의 질을 조금 높이면서 자세한 안내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개선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4월에 또 최신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감염 정보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현재의 감염 정보 처리 관련되어져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그 감염정보 그 결합 전문기관이 운영되다 보니까 화면에 보시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각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의 지금 현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그 위에 상위 중앙행정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정한 결합 전문기관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운영과 관련을 해서 이 감염 정보를 결합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회성 분석이고요. 또 하나는 시계열적 분석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학적 기반 행정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자료 조사 등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결합 전문 기관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로서는 우수 사례가 뭐 의료 건강 분야, 그리고 통신 분야, 그리고 유통 소비 분야, 그리고 금융 분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국립암센터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환자 내지는 일반 환자 정보의 임상 정보와 그리고 암 환자와 일반 환자 정보의 진료 정보를 결합해서 최적의 암 치료법을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의 감염 정보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폐암 환자의 임상 정보와 그리고 폐암 환자의 요양 급여 청구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폐암 치료의 효과를 분석을 하고, 또 폐암 환자의 합병증 내지는 만성 질환 내지는 사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우수 사례 중에 또 하나입니다. 뭐 그것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그 스팸 신고 정보와 그리고 통신사의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스팸의 특성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스팸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하는 결합 사례도 존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다양한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결합 그 전문기관의 운영이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마트24의 정보와 삼성카드의 정보를 결합해가지고 편의점의 인공지능 상품 추천 모델을 좀 그 구축하는 사업도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요, 한국정보진흥원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자 중심의 체감형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친환경 차량의 소유자의 운행 정보를 결합하고 또 이 내비 사업자의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전기차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를 이루도록 한다라고 하는 목표 하에 지금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결합해서 감염 정보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러한 정보, 감염 정보의 결합이 없을 때에는 내비 사업자가 갖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거나 아니면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어져서 이것이 서로 공유되지를 못했던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 감염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이 되고 결합 전문기관을 운영을 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용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게 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현재 지금 그 감염 정보 처리자가 감염을 처리하는 현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아직 이게 지금 진행 단계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공공서비스 예약 정보, 또 대사증후군 관리 정보, 그리고 또 모자보건 지원 사업 이용자 등의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정보를 이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시민의 건강 보건 서비스 예약 실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 또 이에 대한 이것을 근거로 해서의 상관관계를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러한 어떤 지금 앞서의 것들은 감염 정보를 좀 결합 전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는 현황 등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감염 정보를 처리하는 사례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설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감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지금 이 감염 정보 처리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예를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저희가 감염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염정보를 처리할 때 이 절차를 따라 가지고 감염정보 처리를 하라라고 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감염정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하고 감염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의 혹시 누군지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 처리를 해서 이게 식별 가능성이 없더라. 그리고 또 해당 정보의 보건 가능성도 없더라라고 한다면 이것을 활용토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감염정보 가이드라인이 이것을 제시해 주다 보니까 덥석 개인정보 처리자가 감염정보 처리자가 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절차를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아니, 이걸 따라서 하는 게 뭐가 문제야?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절차를 따라 하시게 되면 위법한 감염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우리 공공기관에서 감염정보 결합까지는 아니지만 각각의 부서들이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펼치려고 해. 그랬더니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감염정보를 결합을 해야겠네? 때문에 그 감염정보 조직 내에 있는 내부 결합을 위해 가지고 감염 처리를 하려고 해서 제일 먼저 업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절차를 따라 하시는데 이 절차를 먼저 따라 하시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잠시만요. 현재 서울시가 밟고 있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밟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서울시는 뭘 하고 있냐? 제가 아까 되게 꼼꼼하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감염정보 처리고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합기 관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감염정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감염정보 처리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감염정보를 처리한다라고 할 경우에 앞서 봤던 그 절차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접근 가능 관리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될 처리 지침, 가이드라인, 운영 매뉴얼들을 만들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따라 할 테니까 나머지 직원들이.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교육을 또 시켜야 됩니다. 이게 유출되거나 하게 되면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하고 관련된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우리 그 기관이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을 이런 목적으로 감염 처리해서 활용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에게도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감염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 방침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해당 앞서 봤던 그 절차에 따라서 감염 정보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서울시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단계별로 그 서울시의 주민들,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감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여러분 기관을 위해서 감염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서의 단계를 다 밟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염 정보 처리를 하는 절차를 밟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감염 정보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좀 그 몇몇 공공기관의 감염 정보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위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참여를 해 보게 되면은 어떤 거를 느끼는가 하면은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거의 익명 정보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당 정보를 감염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정한 어떤 솔루션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운영 자체가 매끄럽지를
아는데 서울시는 이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의 어떤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감형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환경이 되게 뭐랄까요? 누군가를 좀 식별할 가능성도 낮고 정말 위험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그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으로 서울시가 감형 처리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조직이 뭔가 여러분 조직과 다른 조직과의 감형 정보의 결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직 내에서 독단적으로 감형 정보에 대한 처리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절차를 준수하셔가지고 감형 정보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가 감형 처리자가 되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감형 처리이다 보니까 이게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거나 뭔가 침해 위험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감형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들을 두려고 하지를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뭔가 이벤트를 하시던가 해서 아이디어를 좀 공모하는 것들을 기획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이 감형 정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2020년도 후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공기관에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된 실태 점검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 기반 행정은 더 고도화될 것이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마련하는데도 이 법이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용 방법은 더 이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현재로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밖에 안 됩니다. 해당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화된 대책 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은 안전사고라든가 아니면 질병 등 사전의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을 해서 내지는 예측을 근거로 해서의 어떤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필요가 있을 때 내지는 다양한 미래의 행정 수요를 충족하게끔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때 내지는 행정 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이때에는 데이터 플랫폼에다가 해당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과학적 기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좀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좀 해당 과학적 기반 행정을 위해서의 목적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것을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보게 되면은 해당 정보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 법이 목적에 대한 어떤 적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근거해서 데이터 플랫폼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감형 내지는 이른바 익명 처리를 해서 해당 정보를 올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감형 처리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새롭게 출범한 이 정부에서는 데이터 플랫폼을 더 강화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더 좀 개정을 하거나 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나가겠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감형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부 관리계에 대한 수립이라든가 또 내부 관리계 계획을 수립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감형 처리에 관련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안전한 감형 처리를 위해 가지고 안전조치 의무 그리고 기록 및 보관 의무 그리고 해당 정보가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파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상당히 자세한 예시를 좀 들어놓고 있어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가명 처리가 여러분 조직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절차나 방법론을 강구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변화하는 시대에 제대로 먼저 선도적으로 좀 대응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 국민의 그러니까 뭐 국민 여러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들의 어떤 그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 동의도 받지 않고 가명 처리를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보 주체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만에 하나 가명 정보를 여러분 조직이 직접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위탁을 해야 할 경우라고 한다면 위탁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3자에게 이런 가명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 이르다 1.0 케이스에서도 해당 가명 정보를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갖다가 아무런 목적도 주지 않고 공개를 하거나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이런 가명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제3자 제공 관련되어져서의 꼼꼼한 계약서를 지금 작성토록 해서 이에 근거해서 운영토록 할 필요가 있는 대신에 기관 간에 가명 정보를 서로 제공하거나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공문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보시는 바와 같이 가명정보 전문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어떤 종합 지원 정책을 또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명 정보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도 인프라라든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직의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마련하고 있는 정책들을 활용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컨설팅 부분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외에도 지금 가명 정보에 대한 결합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지금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다양한 어떤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가명 정보에 대한 활용을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을 좀 구축할 예정이어서 2023년까지 여기에 대한 개발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좀 목표를 세우시게 되면은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 외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릴 게 무엇인가 하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민감 개인정보의 활용 사업 사전 진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민감 정보 등이 포함된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시거나 하실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렇게 좀 신청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을 해서 위험도를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또 활용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확실하게 풀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각각의 여러분들의 어떤 데이터의 활용 대신에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한 활용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하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가명 정보를 처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 3조에 나오는 별도의 조문상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법에서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해도 돼요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3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보호를 위해서 준수해야 될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해당 정보가 정확 완전 최신화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져야 하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가능하면 정보 취득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명정보 처리자가 되어서 뭐 결합 전문 기관을 통하지 않고 해당 가명정보 처리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32조와 33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만에 하나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는데 가명정보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파일 등록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상이 되는 가명정보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정보가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고식별 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나 고식별 정보 내지는 50만 명 이상의 연계정보 내지는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가명 처리를 한다라고 한다. 영향평가가 좀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가명정보도 유출이 되었을 때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신고의 대상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명 처리자가 되시든 아니면 가명 정보 전문 결합 전문기관을 이용하시는 간에 뭔가 좀 운영을 하시면서 고민 내진 걱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이 각각의 기관들을 잘 활용해서 운영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